친구가 없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을 의외로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친구를 만들면 되지 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친구를 만들죠?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또 있었어요. 그거를 반항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몰라서 묻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 세상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것이 있으면 남는 것도 있는 법이죠. 우리에게 남은 상처와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한두 달 정도 늦는다는 거는 이제 정상이지만 조금 느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막 1년 지연됐다, 6개월 이상 지연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달적으로 많이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이 아이가 적절한 자극들을 받지 못하면 후퇴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겨요. 처음 발걸음을 내딛고 말을 배우는 시기, 처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회의 규범을 익히는 시기,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이 만나는 세상은 무엇이든 처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가 휩쓴 지난 3년, 아이들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환경에서 수많은 처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과연 무탈했을까요?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알지 못하는 영유아들에게 지난 3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유진 몬테소리 어린이집 권예정 원장은 가장 먼저 아이들이 놀이와 야외 체험을 통해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받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어린이집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단 행사나 활동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놀이에 있어서 영유아의 요구를 수용해주지 못하고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보다는 개별적 놀이를 유도해야 되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교육에 비해서 비대면 교육은 영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깥놀이는 자연을 경험하고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보고 만지고 듣는 체험을 통해서 자연을 경험하게 되고 정형화된 놀이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놀이를 하면서 신체 발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외 활동 감소로 이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극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자극에 두려움을 느끼고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팬데믹 환경에서 영유아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자극은 바로 언어적 자극이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듣는 것과 동시에 입모양을 보고 따라하면서 말하기를 배우게 되는데 언어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시기에 언어 발달의 모델링 경험이 부족하게 되어서 언어 발달이 아무래도 늦어지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영유아에게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잘못 입력이 되어서 단어를 재습득해야 되는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배웠던 나비라는 단어를 영유아는 귀로만 들어서 마비라고 입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비라고 습득하는데 혼란을 느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아이들은 자연스레 다른 것과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미디어입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의 언어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미디어 노출은 언어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도구긴 해요. 우리가 상호작용을 해서 티키타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디어는 어때요? 그냥 그것만 보고 가만히 있어요. 재밌으면 없고 그걸 끝이에요. 구강에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옹알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얼굴의 근육이나 입술의 운동이라든가 혀의 운동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아이들이 자극을 많이 못 받는 거죠. 누가 도우미 역할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도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영유아의 경우에는 새로운 자극에도 호기심이 좀 적고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통의 어려움은 다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인과 접촉하고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아이들은 자연스레 사람을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상호작용이 부족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새로운 놀이에 적응이
나눔과 배려의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낯선 어른들이나 새로운 환경에 낯을 가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회성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회화이긴 해요. 집단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규율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내가 당장 지금 뭐 먹고 싶어도 이거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해서 먹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인지하고 충동 조절이나 자기 조절 능력 그런 부분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에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발달 격차를 연구한 최은희와 전지현의 논문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 2세에서 5세까지 전 연령에서 팬데믹 이전 영유아와의 발달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발달 과업별로 살펴보면 사회성, 언어, 대근육 등의 순으로 격차가 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발달에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은 이후의 성장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발달 적기를 놓친 아이들을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세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지윤 원장은 팬데믹 키즈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또래 관계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아니면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응 영향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기 개입하고 좀 도움을 받으면 조금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갑작스럽게 닥쳐온 팬데믹에 학교 현장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실시된 비대면 교육은 충분한 준비 과정이 없었기에 여러 문제점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대감도 쌓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중수업하고 이러다 보면 제가 코로나19가 딱 터진 그 상황에 중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냥 영상 볼 때는 약간 앞에다 뭐라 듣고 오후에 약간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학교 다니는 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친구들과 멀어진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졌고 학교와 학급의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교사들 또한 비대면 수업이 효과적 교육 방식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학생들하고 또 대면하지 않고 내포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여러 가지 지시들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카메라를 켜라, 너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들을 막 하면서 학생들이 그래도 수업에 따라오는지 아닌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됐었고,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놓고 볼 때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할 때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하면서 수업의 내용이라든지 수업의 여러 가지 지금 아이들에게 전달이 잘 되고 있구나, 아이들이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런 어떤 수업의 효과나 수업의 어떤 진행 방향을 직접 그 자리에서 보고 결정하고 아이들이 이해했나 하지 않았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따라오고 있나? 비대면 수업은 자연스레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5학년, 6학년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 그때 약간 수업을 잘 못 들은 게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살짝 공부하고 좀 그럴 때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격차가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학력에만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비대면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살다시피 했습니다. 오랜 격리는 정서적 우울을 유발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생겼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더 활발했었거든요. 사람들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친구들과 유대감이 한창 쌓인 시기에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이제 그런 상호작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좀 슬프고 우울하다. 누군가 내 말에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
대충 이제 그런 우울함에 좀 휩싸였던 것 같은데 하는 상황에서 방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혼자라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좀 더 외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데믹 시기에는 굉장히 우울에 빠져있고 좀 다른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는데 학교 생활을 다시 하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 현실 세계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점점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요즘에는 다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크게는 학생들의 어떤 고립감, 거기서 오는 우울감 이런 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갑자기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여러 명 만나게 되면서 계획이 무의미해진 시간을 아이들이 보내게 된 거죠.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코로나가 갑자기 막 이렇게 터지게 되면 굉장히 당연했던 등교조차도 미뤄지고 이제 바로 내일, 뭐 일주일 후에 내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도 불확실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은 제대로 도움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한희원과 이정민 교사에 의하면 비대면 상담 창구를 열어두어도 학생들은 도움을 받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렵사리 상담을 받게 된 경우에도 비대면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에서는 비언어적인 표현들에 되게 많은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 내용 자체보다도 아이의 표정이나 억양의 변화나 뭐 미세한 변화들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게 어려웠던 부분이 힘들었고요. 그 외에도 상담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한 코로나19 전후 청소년의 건강 상태의 통계에 의하면 팬데믹 시기 외로움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2년 실시된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1이 우울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미디어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는 아예 거의 인터넷 활동을 안 했고 작년까지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이나 또 네이버 밴드나 줌 같은 걸 하면서 약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인터넷 생활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것도 애들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라도 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좀 인터넷 생활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수업을 할 때도 집에서만 있고 항상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SNS를 활용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의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코로나19 전후 경기도 중학생의 디지털 기기 이용 행태 비교를 보면 청소년의 온라인 의존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 학생들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생활 리듬이 깨지는 문제, 외출을 못한다는 갑갑함 등을 뚜렷하게 호소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컴퓨터,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호소 문제가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의존이 심해진 아이들은 가정에서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자체는 늘어났지만 그로 인해 갈등도 빈번해진 상황. 아이들이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휴대폰 사용 시간도 같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휴대폰 사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나시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전에는 진학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면 이제는 생활 관련 상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이용 아니면 학생들의 집중력, 생활 태도에 대한 상담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집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도 어쩌면 학교에 등록을 하면 학교에서 해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집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아서 발견 때 그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비대면 교육이 야기한 문제점들은 학교가 단순한 지식 전달의 공간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였고 어떤 역할을 해왔던 것일까요? 예전에 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또 같이 체육 활동이라든지 음악 활동, 뭐 같이 모둠 활동, 뭐 그렇게 당연히 학교 와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어떤 서로 간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대낌 자체가 적었던 거예요. 이제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학교에서 기존에 했었던 굉장히 당연했던 행사 하나씩 이제 새로 다시 시작이 되면서 와, 굉장히 당연했던 일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체육대회나 학급 단위별이나 아니면 학년 단위별 어떤 활동들 이런 걸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재밌어하고 그 와중에 서로 이제 소통하고 교류를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수업보다도 어쩌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었구나. 저는 상담할 때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옆자리에 이상한 친구 있고 이상한 선생님 있을 수 있다. 근데 사회 나가도 똑같은 사람들 또 있다. 근데 이거 예방주사 안 맞고 나가면 너 되게 당황스러울걸?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가 꼭 공부하는 곳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당황스러운 경험도 하고 또 성취감도 느끼고 하면서 성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서 타인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기 어려웠던 팬데믹 시기,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쌤이랑 이제 대화를 많이 못하고 교류 활동 많이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껴진다고 했던 것도 없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기 조금 힘들다. 사람들 만나기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대낌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과 학생 간에 서로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뭐 인성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할 기회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그냥 뭐 방과 후에 바로 집으로 가라 아니면 뭐를 제출해라 라든지 아주 그냥 업무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런 전달 사항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최근 3년 동안 학교의 선생님하고 학생 간에 이루어졌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서먹해지고 조금 더 대면해졌다고나 할까? 만날 기회도 없어지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조금 친구관계가 깊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항상 친구들과 원만하게 잘 지냈었는데 이제 끝나고 다시 학교를 나와보니까 너무 오랜 기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를 다 잊고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친해지기 굉장히 힘들어서 팬데믹 시기 내내 착용했던 마스크는 일상회복 이후에도 미처 좁혀지지 못한 심리적 거리의 상징이 됐습니다. 좀 못생겼다 그런 소리 들을까봐 좀 많이 무서웠어요. 아무래도 친구 얼굴을 다 보지 못하고 눈 쪽만 보고 그러니까 살짝 마음적으로 좀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직도 마스크를 쓰신 경우가 조금 있어서 마스크를 쓰시면은 사실 얼굴이 다 안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얼굴 표정을 크게 듣지 않아도 되는 점은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을 때가 되니까 마스크를 벗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지라는 고민도 살짝 있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2020년 발표한 청소년 이슈페이퍼 2022후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팬데믹 시기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 단절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교사들 또한 아이들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관계 맺기를 어려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서적인 면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친구,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서투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뭐 너의 뭐 장점이 뭐니 단점이 뭐니 이런 활동을 할 때 그냥 그거 친구들에게 물어봐.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면 친구에게 물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을 의외로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친구를 만들면 되지 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친구를 만들죠?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또 있었어요. 그거를 반항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몰라서 묻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3년 동안 그 어떤 만남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줄어들면서 저절로 익혀져 나가는 그 친구 만들기가 그게 잘 안 되고 특히 약간 내성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더 적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배우는 그런 인간관계나 사회성을 배우지 못한 채로 중학교에 올라오다 보니까 사회성을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회를 생활할 때 예의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대인관계에 대한 상담인데 또 코로나 이전에는 내가 친했던 아이 그리고 내가 잘 지냈던 아이들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려움이 생겨서 상담을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할지 몰라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나요? 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나요? 라는 그런 관계 형성에 대한 상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레 체득할 수 있는 관계 맺기의 기술을 익히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관계 맺기의 어려움은 아이들의 이타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성이라는 거는 그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소위 말해서 인성인데 아이들이 비대면을 하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거를 먼저 챙기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는 남과 더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 살고 각자 먹고 그런 위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함께 간다라는 것보다 나만 지키면 된다라는 개인주의적 그런 모습이 조금 강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사귈 때도 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도 나랑 같이 맞는 친구들이 아니라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향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행동이나 어떤 마음 감정을 수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더 이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친구의 하고 다툼, 갈등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거나 조금 포용하는 면에 있어서 인내심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직업의 특성상 보육교사 스스로 내가 감염될까 하는 두려움보다는 내가 감염되어서 아이들한테 전파가 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아이들과 접촉이 조심스러워서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거나 보듬어주지 못해서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깝습니다. 방역 탓에 따뜻한 손길과 포옹조차 얻기 어려웠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표면적으로는 남녀노소 모두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아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아이들이 괜찮아 보이고 마음속에는 우울감이나 고립감, 무력감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학습의 결손 그리고 졸업식, 체육대회 등 자신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학급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또래 간의 성과와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잃은 것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현수 교수에 의하면 소아청소년들이 코로나19 이후 호소하는 심리적 트라우마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외로움, 우울과 연관된 고립 및 단절 트라우마, 위생수칙, 감염 관리와 관련된 잔소리 트라우마,
혼자 생활하면서 일상을 유지해야 하는 생활 트라우마,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받는 결손 트라우마, 스마트폰 및 여러 중독과 관련된 중독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나 학습 격차 해소에는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습에 이제 필요한 그 경계선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경계선 아이들 대상으로 원 많게는 1년에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요. 각 지역에 이제 배정되어 있는 센터 같은 데 와서 이제 학습 관련된 어떤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학습과 관련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우울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교육 격차로 인해서 어떤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원이 크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상자 아이들 대상으로 조금 더 지원이 되면은 저희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미국 교육부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복귀 로드맵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전문가 투자가 정책의 핵심입니다. 아동 청소년 일상의 최전선에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돕는 학교 상담 교사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인력은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부족합니다. 학교에는 사실 상담교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명이 그 학교 수가 1000명이든 500명이든 한 명이에요. 소위 말해서 자해 자살을 시도하는 위기 학생도 있고,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 진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은데 교사 한 명이서 한다라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를 어떻게, 근데 저희만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원을 받고 싶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근데 이 지원은 사실 저희의 업무를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1시간이라도 혹은 몇 번이라도 만나서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는 이 지원이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송이 상담교사는 보다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시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이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 인식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느 게 더 무겁고 가볍다라고 구분을 저희가 감히 할 수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상담실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거는 큰 고민거리는 아닌 거죠? 라는 말을 해요. 근데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지 모르고 그거를 감히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민을 얘기하고 어려움을 얘기할 때는 야, 다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런 고민 때문에 충분히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세 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은 유년기의 경험을 통해 성인으로 또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납니다. 팬데믹 시기 코로나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던 아이들에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회복하고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